한솔공원에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왜 사람이 힘든가? 남상훈 교수님의 저서 우리는 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가? 어느 정형 외과 의사의 이야기다. 그는 서울 시내에서 기업의로 일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돈을 더 많이 더 빨리 벌어서 빌딩 하나를 사들여서 병원을 확장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침 주변에서 누가 주식을 투자했다가 대박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다. 주식 투자는 전혀 경험이 없었지만 한번 뛰어 들어보기로 했다. 당시는 IT 벤처 투자 붐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때였다. 의사는 벤처 회사 중에서 잘 선별해 투자하면 금세 대박을 터뜨릴 것 같았다.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도 시작했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었다. 그러던 차에 누가 한 벤처 기업을 추천하자 5천만 원을 벌어 투자를 했다. 초보자들의 실패군요. 실수.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서 투자했던 돈을 거의 다 날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번 돈을 잃고 나니 주식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다. 다시 한번 투자하면 돈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본 5천만 원도 복구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크게 투자하기로 했다.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또 다른 IT 벤처 기업에 투자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회사 역시 실적이 나빠지면서 투자한 돈을 거의 다 잃게 되었다. 2번씩이나 큰 돈을 날렸다는 것은 주식 투자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2번쯤 해보니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다. 다음번 투자는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생겼다. 허용된 심리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인가 보지. 손실에 더 집착하는 심리. 의사는 그때까지 이런 1억 5천만 원을 복구하고 병원을 크게 지을 목돈까지 마련했다. 그동안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잃었던 체면도 이참에 회복하고 싶었다. 그래서 대치동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그 돈을 신약을 개발 중이라는 바이오 분야 벤처 회사에 투자했다. 안타깝게도 결과는 앞선 2번과 같았다. 이제는 더 이상 쏟아부을 돈도 없었다. 은행 빚을 갚기 위해서 아파트까지 처분해야 했다. 그렇게 하고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다. 돈을 벌어서 병원을 키워보고 싶었던 그는 이제 자신의 병원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병도 얻었다. 모든 재산을 날린 정형외과 의사는 여러 번에 걸쳐서 동일한 패턴으로 잘못된 결정을 했다. 사실 처음에 돈을 다 날렸을 때 주식 투자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는 없음을 깨닫고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의사는 시장의 반응을 무시하고 같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빚까지 내어서 더 큰 투자를 해서 재기불능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대부분의 의사 결정은 이렇게 여러 번의 선택 과정을 거친다. 이때 잘못된 의사 결정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몰입하고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역설적인 행동을 상승적인 몰입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자주 발견된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게 빤해 보이는데 본인은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 오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잘못된 선택을 한다. 도대체 왜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걸까? 상승적인 몰입 현상은 원인이 복합적이라 분석이 쉽지는 않지만 그 중에 가장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자. 첫째, 자기 정당화 동기다.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시각에서 보면은 맨 처음 이런 돈은 실패가 아니라 주식시장을 배우기 위해서 지불한 수업료 혹은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 투자.
그에 따라 그 첫 번째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즉 손해본 돈을 회수하면서 이익까지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체면의식이다. 체면이란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나에 대한 평가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체면의식이 있다. 자신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타인들로부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면 체면이 상한다. 손상된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참, 이렇게 해서 셋째, 일관성의 원칙이다. 현대사회는 일관성을 중시한다. 리더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나갈 때에 중간에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어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일관성이 있다는 평가와 함께 리더의 능력을 높이 산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일수록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그렇군요. 넷째, 실패의 경험에 또 다른 위험한 선택을 조장할 확률을 높인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모스 트버스키와 데니엘 카너먼은 사람들이 위험한 선택을 하는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이익의 관점에서 모험을 피하고 반대로 손실의 관점에서 위험을 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를 프레밍 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 100만원의 이득을 벌 확률 50%와 40만원의 이득을 벌 확률 100% 중에서는 이득은 적지만 확실하게 40만원을 손에 넣을 수 있는 B를 선택한다. 반면에 100만원의 손실을 볼 확률은 50%, 40만원의 손실을 볼 확률은 100% 중에서 확률적으로 더 많은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C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손실을 경험한 후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득보다는 손실 가능성이 프레임으로 상황을 보기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 상승적 몰입은 위험을 선택하는 행동이다. 주식 투자나 도박 등에서 발생하는 상승적 몰입은 개인적인 의사결정의 오류이지만 기업이나 정부처럼 큰 조직의 의사결정에도 상승적 몰입의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철강산업의 예를 보자. 1950년대, 60년대에는 미국이 세계 철강업계를 지배했고 당시 미국의 가공기술은 19세기 말에 개발되어 1950년대까지 사용이 되었던 평로 방식이었다. 오픈 허트 펄네이스. 그 후 선산로 전로 방식이 개발되었다. 선산로 베이직 옥시젠 펄네이스.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나 일본 등 다른 나라 철강기업들과 경쟁이 심해지자 기존의 기술에 투자해서 경쟁력을 강화할지 아니면 과감하게 새로운 기술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미국의 결정은 기존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이미 비용이 대규모로 투입된 기존 기술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철강시장에서 최고의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기존 기술을 고집하는 과정에서만 상승적 몰입의 피해가 나타나게 된다. 자, 반대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1990년대 유럽의 어느 대형 은행에서 예금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 기술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검토하게 되었다. 처음에 $500만 예산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많이 나왔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은 경영진은 진행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런데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은 예산을 여러 번 초과해서 결국 $2,500만 이르렀다. 이 돈을 다 쓰고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말았다. 이 사례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때 발생하기 쉬운 상승적 몰입의 폐해를 잘 보여준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승적 몰입의 폐해는 나타난다. 가령 해고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출시켜야 하는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다가 그로 인해서 조직 전체가 피해를 입고
나서야 내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동정심 혹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 등 여러가지 이유가 조직 내에서의 상승적 몰입 현상을 부추긴다. 그렇군요. 안 될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키워보겠다고, 기회를 기다려보겠다고, 때가 되면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는 건데요.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제어는, 합리적 선택, 삶은 선택하는 능력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을 꾸리는 일도, 직장과 커리어도, 나의 건강까지도 결국 모두 자신이 선택한 결과다. 얼핏 숙명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 낳은 결과다. 그런데 그 선택이 쉽지 않다. 선택을 할 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잘못된 선택인 경우가 종종 있다. 완벽한 선택이 무엇인지는 정리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선택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 여러가지 선택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모으고 그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선택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무결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나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후에 선택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도 더 선택의 지위를 높일 수가 있다. 집단주의 문화와 계급적 질서를 중시하는 조직 문화에서는 특히 다수의 의견에 쏠림으로써 집단의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악마의 옹호자를 외부에서 데려오거나 그 그룹 구성원들 중에서 한두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맡김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하는 위험을 많이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방법은 중요한 정책을 위반하는 고위 임원진이 그룹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의 돈과 시간을 절약해주는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다수의 의견이 틀릴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한쪽 방향으로 쏠릴 때 그 방향으로 마냥 따라가지 않고 그 방향이 혹시 틀린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검토를 해야지. 필요하다면 8번 배심원처럼 외롭게 용기 있게 일어나서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제시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필요하다. 회사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많아지고 또 자유롭게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경영자의 역할이다. 또 자신이 8번 배심원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지를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마지막으로 투자나 인간관계에서 상승적 몰입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 때는 지금까지의 손실을 감수하고 앞으로 더 나아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도 포기하고 거기서 멈춰야 한다. 물론 이미 입은 큰 손해를 감내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직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더 큰 손실과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일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손실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이제 6장의 리더십. 영화 고독한 스승 속의 클라크 교장은 어떤 리더십으로 다시 학교를 일으켰을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던 한 고등학교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다. 그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기에 모든 의욕을 상실하는 교사와 구제 불가능한 학생들을 변화시켰을까? 그는 자신만의 리더십으로 말한다. 리더십의 스타일은 수단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리더십의 목적임을. 자,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이스트사이드 고등학교는 한때 우수한 학교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그 명성은 과거의 영광일 뿐 이제는 쇠락을 거듭해서
학생들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고사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희망이 없는 학교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대한 빈번한 성희롱과 폭력, 심지어 마약 거래 같은 범죄의 원성이 되고 말았다.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 학생들은 소수였지만 이들이 학교의 분위기를 망쳐놓았기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이스트 사이드 고등학교는 더 이상 학교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참,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선도하겠다는 것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어느 조직이든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어떤 팀워크를 만드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학교의 현실도 답답했지만 더 막막한 것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불량 학생들을 바로잡으려고 하기는커녕 이미 통제력을 잃고 학생들의 비행을 속수무책으로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이 상태로 내버려둔다면 머지않아 장래의 학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누가 이 학교를 위기에서 구해낼 것인가?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이제 마지막 가능성은 외부에서 새로운 리더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기도를 걸어보는 것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부임하게 된 교장의 이름이 조 클라크였다. 그리고 이 학교의 신라를 바탕으로 탄생한 영화가 바로 고독한 스승이다. 고독한 스승. 고독한 스승이다. 리드의 전형은 존 클라크 교장에서 이스트 사이드 고등학교는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학교가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교사로 재직한 적이 있었다. 그는 능력과 열정을 갖춘 교사였지만 소신이 아주 강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타협할 정도로는 외골수 성격이었다. 그 성격 때문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한 이유로 학교를 떠났던 그가 이제는 교장이 되어서 돌아와 수렁에 빠진 학교를 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정책을 맡게 된 존 클라크도 감회도 남달랐다. 그러나 오랜만에 돌아온 학교는 이전과는 충격적일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모든 게 변해 있었다. 교실벽은 지저분한 낙서로 뒤덮여 있었고 기물들은 여기저기 부서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학생들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세워놓은 철장 구조물로 인해 학교 건물은 마치 동물을 거둬놓은 동물원 우리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클라크는 수백 명의 불량 학생과 자포자기에 빠진 교사들을 변화시켜 학교를 위기에서 구해내야 했다. 선생님들과의 첫 대면에서부터 클라크 교장은 충격요법을 사용했다. 자신의 경호원격인 새로운 훈육 조임을 대동하고 첫 모임에 나타난 클라크 교장은 마치 전쟁터의 야전 사령관 같은 모습으로 으름장을 나왔다. 앞으로 내가 이 학교의 법인이 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나의 말을 따르지 않을 사람은 학교를 떠나라. 그리고 난후 교사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지시했다. 학교 분위기를 망치는 주범인 불량 학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 명단을 작성하고 그 학생들을 자신과 전교생이 처음 만나는 조회의 시간에 강당의 연단 위에 모두 모아 놓으라는 것이었다. 클라크 교장은 또 그 자리에서 축구팀 소속 코치인 흑인 선생을 강등시켰다. 축구팀의 부진한 성적을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다른 백인 선생에게 수석 코치를 맡기면서 자신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교를 떠나도 좋다고 얘기를 했다. 흑인은 클라크가 몇 명 되지도 않은 흑인 교사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직 해임을 시키자 흑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클라크는 자신이 이 학교의 새로운 흑인 두목이라는 말을 남기고 회의 장소를 떠났다. 교사들은 첫 대면부터 폭군처럼 행동하는 클라크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었다. 리더십도 선택이다. 클라크 교장과 학생들의 첫 만남은 강당에서 이루어졌다. 강당 안은 전혀 행동이 통되지 않은 학생들로 인해 한마디로 아우스라장이었다.
자리에 앉아서 담배를 피운 학생, 자기들끼리 종이 비행기를 던지고 떠드는 학생. 당연히 교사들의 외침은 들리지 않았다. 클라그 교장의 지시대로 불량 학생들이 불리던 학생들은 연단 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 위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장난을 치는 등 제멋대로 떠들며 소란을 피워댔다. 클라그 교장이 연단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고 학생들을 조용히 시켰다. 담배를 피우던 학생들에게는 담배불을 끄고 콩초를 주머니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다. 학생은 갑자기 나타난 새 교장의 지시를 마지못해 따랐다. 떠들던 학생들도 조용해졌다. 강단 안이 정리되자 클라그 교장은 무대 위에 올라온 학생들은 공부도 안 하면서 학교 분위기 망치는 1등 공신들이라면서 이제 자신이 교장으로 부임한 이상 이런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학생들을 모두 퇴학시켰다. 바로 퇴학. 훈육 주임을 비롯해서 경호 담당 직원들이 연단 위로 올라와 학생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이에 당황하고 놀라운 불량 학생들은 클라그 교장에게 역설과 위협적인 언사를 퍼부으며 발버둥쳤지만은 경호 담당 직원들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강당 밖으로 쫓겨났다. 이 광경을 지켜보자 강당 안에 남은 학생들은 지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클라그 교장은 학생들을 향해 남은 학생들도 잘못을 저질렀다는 퇴학당한 학생들처럼 쫓겨날 수 있다고 경고한 뒤에 강당을 떠났다. 클라그 교장과 학생들과의 첫 만남은 이렇게 끝났다. 클라그 교장이야말로 전형적인 독재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 과연 클라그 교장의 독재적 리더십이 쇠락해가는 이스트사이드 고등학교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수천 명이 모인 조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앞서 우리는 개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규모가 조금 커진 소그룹 혹은 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다. 지금부터 클라그 교장이 3,000명의 학생들과 300명의 선생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면서 리더가 갖춰야 할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차례이다. 자, 이렇게 훌륭한 리더와는 명배우와 같다. 리더십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관심사이자 연구 대상이다. 경영에서 리더십 연구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철학, 신학, 정치학 등의 학문은 결국 리더십에 대한 공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유대인을 이끌었던 선손 모세의 다윗왕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로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주를 이룬다. 속인물들은 기독교에서 보는 리더의 전형이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철인 통치론을 통해서 철학자 혹은 지식인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군자의 개념도 리더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낸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학문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던져온 질문은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그리고 무엇이 성공적인 리더를 만드는 것인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과도 같은 리더십의 주요 이론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품성이론. 리더는 타고난다. 품성은 사람들이 타고나는 것을 의미한다. 리더는 만들어질 수 없고 예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저질을 갖고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리더가 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바탕에서 서양 문화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깔려있다.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던 십기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성경 중에서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모세를 주인공으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모세는 신의 선택을 받아 유대인들의 리더가 되었고 그는 리더로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했다. 그런데 모세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지냈던 사람이 아니다. 그런 그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리더로 받아들인 이유가 있었다. 다름 아닌 모세가 가진 특별한 능력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가질 수 없었고 훈련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능력도 아니었다. 사람이 타고나는 것 중에서 리더로서 성공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을까? 리더로서? 신체 조건 혹은 성격 중에서 리더십과 관련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는 수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정한 품성이나 신체 조건을 갖춘 사람이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결론은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리더십은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일까? 행위 이론. 리더는 만들어진다?
품성 이론으로는 리더십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자 학자들은 새로운 이론을 찾기 시작했다. 리더십의 새로운 유형에 관한 연구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와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연구 대상은 군대의 장교들이었다. 군대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직이었다. 그리고 군대는 리더를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하다. 즉 리더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 연구에서 두 가지 행동 패턴을 구분한다. 그 중에서 업무 중심적인 행동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도록 지도하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때에서는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거나 야단도 치는 행동들을 말한다.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제시하고 그 일을 제대로 해내도록 독점하고 점검하는 행동들이다. 반면에 사람 중심적인 행동은 부하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행동을 갖는다. 이러한 행동들은 리더와 부하 직원 사이의 인간관계가 돈독해지도록 만든다. 이 두 가지 리더십의 행동들을 9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가장 성공적인 리더는 양적 행동지표 모두에서 만점을 받은 9.9 리더다. 그래서 이 이론은 9.9 이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반대로 1.1 리더는 업무 중심적인 행동과 사람 중심적인 행동 모두에서 가장 약한 리더다. 9.1 리더와 1.9 리더 유형은 두 가지 행동 중에 하나는 강하지만 다른 하나는 약한 리더이다. 9.9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9.1 리더나 1.9 리더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는 리더십을 품성 이론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행위 이론의 관점이냐라고 중요했다. 그러나 환경이 더 변화무쌍해지면서 리더십이란 더 복잡한 요소에 기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리더 안에 있는 요소뿐만 아니라 리더가 처한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황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상황이론. 리더는 시대가 만든다. 시대가 인물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이는 남들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그 능력을 발휘해서 큰 인물이 되는 것은 그의 노력에만 달린 게 아니라 그가 처한 시대와 상황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리더는 상황이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즉 리더가 타고난 품성이나 후천적으로 습득한 행동 양식들이 시대나 상황이 요구하는 격과 제대로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리더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만약에 상황이 바뀐다면 같은 품성이나 행동 양식을 가진 리더라고 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간디가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인도의 시대적인 상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간디가 오늘날의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지금까지는 존경받는 리더로 인정받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기업에서도 이런 사례는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예는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그런 남들은 창의력으로 친구였던 스티브 머지니악과 함께 자신의 차고에서 애플 컴퓨터를 발명했다. 당시에는 IBM 개인용 컴퓨터 PC를 개발해서 업계 최강자에 군림하고 있었다. 그러나 PC를 제대로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를 비롯한 전문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았다. 잡스와 머지니악은 사용자 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앞세워 어린아이도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만드는 취지로 애플을 선보였다. 이 혁신적인 컴퓨터가 등장하자 시작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시 아무도 넘보지 못했던 거대 기업 IBM의 아성을 무명의 젊은 청년 둘이서 흔들어 놓은 것이다. 회사가 승승장구함에 따라서 잡스는 20세기 미국 비즈니스 세계에서 새로운 록스타 같은 존재로 떠올랐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의 성공 스토리를 싣기 위해 미디어들은 서로 경쟁을 했다. 26세의 대학 정퇴자인 잡스는 타임지 표지로 인물이 선절된 정도로 단순히 성공과 사업가를 넘어서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미국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어느 기업도 성장을 계속할 수는 없다. 애플도 급성장을 거듭한 후에 정체기를 맞았다. 애플만큼 세련되지 못하지만 경쟁사들도 소비자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IBM이나 다른 회사들도 같은 종류의 PC를 만들 수 있도록 호환을 허락하면서 컴팩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생산에 뛰어들자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PC들도 등장했다.
애플은 자신들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면서 시장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자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신제품 개발이 어려워졌다. 애플이 더 이상 신제품을 넣지 못하자 그동안 고공행진을 해왔던 주가도 정체기를 지나 떨어지기 시작했다. 주가가 떨어지자 위기를 느낀 애플 이사진들은 회의를 열고 역설적이게도 당시까지 성공을 이끌었던 잡스가 위기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기에 이르렀다. 더 이상 이 신제품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에서 계속 신제품 개발만 고집하는 잡스의 경영 전략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었다. 이사회는 급기야 잡스를 해고하고 그 자리에 존 스컬리를 앉혔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은 스컬리의 이력이다. 참 이렇게 될 수 있군요. 그는 애플이 영입되기 전에 펩시콜라 최고 경영진에 있던 사람이다. 과연 음료 분야에서 애플처럼 하이테크 최성공이 있는 기업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만한 잡스를 버리고 스컬리를 택한 것은 애플로서는 성공적이었다. 이사회가 기대했던 대로 애플의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리더십의 성공 이론을 설명으로 가능하다. 스티브 잡스가 리더로서 큰 성공을 거둔 이런 창의력을 앞세우는 그의 리더십 스타일과 신제품 개발이 계속 이랬던 회사의 환경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더 이상 창의력이 필요하지 않은 비즈니스 환경에 이르게 되면 잡스의 리더십은 오히려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창의력을 앞세우는 리더십이 늘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의 성장 단계를 볼 때에 초반에 시장을 개척하고 소비자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놔야 하기 때문에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고 시장 상황이 바뀌면 조직을 잘 통솔하고 관리해야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창의성보다 효율성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스컬리를 영입할 당시에 애플은 펩시콜라와 닮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미국의 콜라 시장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양분했다. 코카콜라가 1위, 펩시는 2위였다. 펩시가 코카콜라의 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신제품을 개발해서 코카콜라의 시장을 빼앗아 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특정 제품의 맛에 깃들어진 고객들의 입맛을 바꾸기는 어려웠다. 펩시콜라는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는 것보다도 기존의 시장을 잘 지키면서 경영 효율을 강화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존 스컬리는 그러한 리더십을 갖춘 경영자였다. 이러한 펩시의 경영 상황은 충성스러운 고객층을 확보해서 부동의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애플의 상황과 상당히 흡사했다. 그러므로 당시 애플에서는 잡스는 걸림돌이었고 스컬리가 책임자였다. 요즘처럼 경영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복잡해지는 때에는 상황 이론이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시대의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특정의 성품이나 품성이나 스타일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다. 즉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을 갖추고 상황에 따라서 스타일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리더는 명배우와 같아야 한다. 명배우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악역이든 선한 역할이든 충실히 소화한다. 마찬가지로 리더도 어떤 때는 독재처럼 행동하고 또 상황이 달라지면 민주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는다.